290페이지 보시면은요. 290페이지에서 네모 1번 소득세 총설 나오는데요. 이 소득세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이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세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득세의 세원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인데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요. 저희들은 기록한다는 걸 보고 열거한다로 나오는데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했으면 연금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기록된 것은 기타 소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을 정해져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기간 그럽니다. 자,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할 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합쳐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다. 이 단어로 나오겠죠.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사항이 있겠죠.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은 분류과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세 개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개로 분류하는 거니까 하나는 여기서 합쳐졌죠. 그럼 두 개는 합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요 단어로서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구분과세로서 나와주는데 이 구분과세에 되는 내용의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과 퇴직에 대한 내용은 구분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분류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양도와 퇴직에 대해서는 구분과세 하냐면요.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서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는 효과를 보고 결집 효과라 그래요. 그 결집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두 개만큼은 혼자 따로따로씩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구분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로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드는데 A라는 사람 가지고 예를 듭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개인인 A에 대해서 볼 때 A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가지고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4월 달에 있는 만우절 날짜로 시작할게요. 4월 달 4월 1일 날짜에서 만우절에서 퇴직하였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 6월 29일 날 노태우 거짓말한 날 이때에서 A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A에게 나타난 것은 요 내용만 나타났어요. 다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게 A의 소득이에요. A의 소득으로서 여기를 다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소득 나오겠죠. 합쳐서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언제 합칠까요? 합치는 것은 여기 12월 31일 날 연말에 합칩니다.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연말로 아시면 됩니다. 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연말로 아심으로써 그때 답에서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또 중간 인합이란 말이 나왔을 때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거기도 연말로 연상해 하시면 돼요. 숫자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6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성립돼서 그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니까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립, 확정, 소멸 따라가겠죠. 성립에서 나온다면 연말로 되고요. 또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을 산정하는 걸 말합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보고 신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보고 결정 그럽니다.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은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로 갑니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되겠죠. 취득세도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사항이 있다겠어요.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됩니다. 여기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뭘로 신고하겠죠. 자,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년도 갑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 신고 기간을 보고 세금액이 정해진다라는 기간이니까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제에서 확정 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합쳐졌으니까 세율 구조는요,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결집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결집 효과를 따로 계산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퇴직이에요. 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퇴직하였을 때 누적된 퇴직 금액을 일시에 받죠. 누적된 퇴직 금액을 일시에 받았을 때 이 금액을 합쳐 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 이때 끝세율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명퇴했다. 언제 IMF 발생되기 전에 그때 명퇴했다면 그때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1억 9천, 2억, 2억 1천 이 정도 받고 명퇴했어요. 그때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됐을 때 여기 끝세율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때 납부할 세금액은 거의 5천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납부하죠. 아닙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납부해 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또 납부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서는 몇 장 되냐면 2장 돼요. 여기는 합친 거니까 이걸 보고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계산되니까 퇴직소득세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도와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다? 합친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합친 내용으로서 종합소득세. 이것까지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외우시랍니까? 물론 여러분들 시간은 많으니까 뭐 공부할 시간이 많다면 따로 외우십시오. 하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도와 그 사람들은 코스에서 주는 스물다. 이게 20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외우라 그래요. 외우라면 겠죠. 간결하게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친다. 그러면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볼 때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도 퇴직과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혼자 따로 계산됩니다. 퇴직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에 입사해서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한 달부터요. 1년 더 근무했으면 퇴직금 한 달 또 붙어가면서 계속 누적 돼갑니다. 그 효과와 똑같은 것으로서 양도예요. 자, 이때 시점에서 A가 토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서 1년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죠.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어때요? 퇴직금과 똑같은 효과죠. 이런 내용으로서 계속 보유하면서 보유이득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때 시점에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팔았던 시점에서 보유이득이 누적된 게 일시에 나옵니다. 그 일시에 나왔던 금액까지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 이때 세금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세금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서가 몇 장일까요? 석 장으로 되겠죠. 합치는 거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는 거 퇴직소득세, 혼자 따로 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으로서 작년에서 문제 나왔죠. 작년에 문제 나온 것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렸죠? 뭘까요? 구분과세다. 라는 이유로서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문제 나온 것은 꼭 마치기 바랍니다. 기본적 내용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16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 13문제 정도가 기본적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13문제 정도의 기본적 내용은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낫겠죠?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들은 또, 나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한 문제가 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한 문제의 당락 아니에요. 한 문제가 당락이다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분은 나는 공부 안 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빙을 갖춰준 말입니다. 상대평가일 때는 한 문제가 당락입니다. 하나 절대평가는 한 문제가 당락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니까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에 대한 내용이 보통 보면 98점, 99점 여기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한 문제가 당락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 아닙니까? 그게 한 문제가 당락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요. 한 문제가 당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는 공부 안 했어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 문제에 당락이라는 말 하시지 마시고요. 기본적 내용 꼭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나온 것은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중에서 나온 책자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가 얍삽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의 물량, 가장 많아봤자 10의 물량만 적어집니다. 하나, 1회부터 29회까지 물량을 다 봐야
기본적 내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요약집에다가 1회부터 29회까지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중복된 것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문제를 거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 줄 거니까는 그 요약집에 있는 문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요약집에 대한 내용이 과연 기출문제까지 또 거기에 따른 연관 문제까지 적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두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아니에요. 요약집 곧 나올 건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35페이지 정도, 많아봤자 14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까지 다 돼 있어요. 이런 요약돼 있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년 요약집에 대한 내용과 똑같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저 얼굴 보세요. 얼굴 더러워요. 얼굴 더러워서 작년 요약집과 똑같이 절대 만들지 않아요. 작년 요약집과 틀립니다. 틀리고 문제에 대한 내용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작년 거에 대한 내용 보지 마시고 올해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출신이 경영학 출신이에요. 경영학 출신은 장사치예요. 장사치의 특성들은요, 꼭 심리파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심리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사야 될 거예요. 저 얼굴 보세요. 더럽잖아요. 장사치로 생겼잖아요. 아니요 말고 이렇게 해서 소득세에 대한 보고 이제 교재에 체킹해 줄게요. 교재 체킹하는데 거기에서 290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소득세는 밑줄, 그리고 개인이에다가 동그라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라는 내용에다가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1번에서 개인주의 과세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줄 끝에 가보시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때에 납세무가 확정,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옆에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 그 옆에서 퇴직 양도,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구분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과세 기간, 동그라미 1번 원칙, 원칙으로서 밑에 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사항에서 기억, 기억의 사망 단어에다가 밑줄. 사망이니까 돌아가신 후는 소득이 없죠. 그러면 사망일까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니은에서 국외로 이전, 거기다가 밑줄 치면서 이렇게 적으세요. 출국이라고 적으세요. 출국.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출국 단어로 아시면 됩니다. 출국 단어가 나왔다면 그때는 출국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거기다가 밑줄. 이제 볼 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내용이 나와져요. 하나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갑니다. 이제 과세 기간을 물어본다면 사망 단어, 출국 단어가 없을 때에서 그 문장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원칙이다. 이러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과거 때 했던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면서 자기는 맞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적으로 틀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 내용 그대로만 푸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한가 안 한가 볼까요? 문장으로 해볼게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은 자기 생각만 하신 분입니다. 이 내용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그대로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문제 키예요. 그럼 여기 과세 기간 물어봤죠? 과세 기간 물어봤었고 거기에서 이 문장에서 사망 단어, 추국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장사하신 분입니다. 장사하시면서 일반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과세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사업 시작했으면 사업자에게 과세하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없어요. 시험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과세 기간 물어본다면요. 그때는요.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망 단어, 추국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사망이었을 때는 사망일까지, 추국 나왔으면 추국일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부가가치세 안 나오니까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에서 2번 납세지라고 적어지죠. 납세지 이 단어 보자마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셔야겠어요.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갑니다.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나오면서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됩니다. 그런데 국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거주자로 나왔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 물건 나옵니다.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가 소득세죠. 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니까 사람 나오겠죠. 이게 체킹이 가능해요. 체킹할 내용으로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거주자 넣으면서 납세지 나오죠. 먼저 납세지 체킹하세요. 거주자의 주소지 밑줄. 오른쪽 페이지, 왼쪽 오른쪽 구별하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표 나옵니다. 그 표에서 거주자 칸 보시면 납세지하고 연결했을 때 거주자의 주소지라고 적어질 겁니다. 거기 적어진 내용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칸에서 납세지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국내 사업장 나오죠. 사업장이니까 물건이잖아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거기다가 밑줄 놓치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에서 납세 의무 범위도 배웠던 부분이니까 밑줄 치겠습니다. 국내, 국외 그리고 국외 밑줄 쳤으면은 국외에 대해서는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국외 소득까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다가 동그라미.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국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294페이지에서 3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제 알 필요 없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구석지 중에서 아예 상상 구석지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만 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3가로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전환 시기도요. 알 필요가 없고요. 방금 체킹했던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류시키면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314페이지에 나옵니다. 314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로 보는데 먼저 양도소득세의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를 볼 때에 여기에서 셋째 앞에가 양도죠.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 라는 뜻으로서 양도란 단어를 적어줘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소득세로서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된다. 이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내용과 똑같게 법전에서도 적어져요.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라는 이유로서 제일 먼저 양도의 뜻을 법전에서 적어줍니다. 그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석줄로 되는데 그 석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압축된 내용으로서 적어주면은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양도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서 예를 들어 볼 때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유상 빠졌죠. 무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다른 세금 적용됩니다.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됐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됐으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 적용됩니다. 다른 세금으로서는 취득이니까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토지를 보유한다 이랬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님으로써 다른 세금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다시 문장에서 자 토지가 수용되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때 토지 물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용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자체에게 이전되고 그 대가로서 보상금 받습니다. 그럼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내용이 해당이 됐다. 여기에 해당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와요. 그 다음 단계 와서 그 거래의 상세적 내용이 비과세 하면 S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되겠죠. 하면 법 가서 감면에 해당된 거 안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이 감면 조항이 자고 나면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지 조항에 갈 필요 공부하기 때문에 조항 모르셔도 하지 않았으면 감면 조항 갈 필요 없이요. 비과세 노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요. 과세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은 8년 이상 작용 농지에 대한 내용과 농지의 대토에 대한 내용과 또 한시적으로 감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시 나와져요. 특례 제한법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모르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주면은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파산 선고. 이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이 단계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걸로 봄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농지의 교환, 여기서 교환에 대한 내용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에 해당됐음으로써 이 단계 와야죠. 와볼 때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농지에 대해서 교환되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로 되는 것이고요.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니까 2단계로 오겠죠. 양도로 적어졌잖아요. 양도에 해당됐음으로써 비과세로 와볼 때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하여지는 원인은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의 주거 안정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2년 보유하고 1주택으로서 양도하였으면 팔았으면 그때는 주택의 공급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로 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비과세됩니다. 셋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조건은 또는 조건 되겠죠. 또는 조건으로서 해당됐으면 비과세됩니다. 이제 이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이 수용에 대한 내용이 양도에 해당이 됐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춰봐야죠. 맞춰보니까 자 여기에 수용단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여기 토지에 수용된 경우는 과세다. 여기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였어요? 과세된다로 합니다. 그럼 과세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세액 금액을 얼마로서 산정할 것인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죠. 세액 계산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제 나온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꼴대로 꼬아요. 꼴대로 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푼다면 6분 내지 7분 걸립니다. 저희들이 푼다면 3분 내지 4분 걸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하다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풀었어요. 풀었을 때 그 산출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황당하겠죠. 황당하면서 자기는 떨어졌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풀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7월달, 8월달에 문제 풀이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풀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다면 푸세요. 그런데 거기하고 유사하지 않는 제가 풀어줬던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이론으로서 문제가 나왔다면 그 내용의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아주 복잡할 거니까요.
그냥 풀지 마시고 이제 제가 풀어줬던 계산 문제의 유형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이 계산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으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 내용으로서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요. 양도이냐 아니냐의 구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이걸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4페이지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 적어져요. 그런데 314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15페이지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가 교재 무시하고 칠판에 적어진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칠판에다가 적어줄 건데 여러분들 또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판에 적어진 내용으로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칠판에 적어진 것은 한 4판, 5판 적을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저 얼굴 보세요. 더럽잖아요. 안 그래요. 딱 적어진 것은요 2판 적어질 거예요. 또 2판 적어진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 판마다 아주 글자를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또 간격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적으면서 빡빡하게 적을 것이다 라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아니에요. 여기다는요 간격도 아주 넓게요. 글자도 크게 적어줄 테니까 그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당연히 풀릴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도의 뜻 보는데 뜻에 대한 이로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여기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학문적 용어예요. 그 학문적 용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풀어볼게요. 잘 쓰는 말로 풀어본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팔다예요. 그렇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가 뭘까요? 팔다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다, 대가 받다, 소유권 넘겼다. 그러니까 어때요? 간결히 말하면 팔다예요. 팔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실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나와져요. 등기된 것도 팔았으면 과세다. 등기되지 않은 것도 팔았으면요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것은요. 여러분은 뭘 아시면 되냐면 등기된 것은 당연히 알 거니까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이 내용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미등기도 과세다. 이 내용 하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팔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아니면 양도냐 이 내용으로 나와줍니다. 자, 여기에서 파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다. 판매 목적 물건을 보고 저희들은 상품 그래요. 상품을 팔았다 이랬으면요. 이때에 대한 내용 장사죠. 장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었어요. 저희들은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고정자산 그럽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죠. 여기서 사용되는 자산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다. 양도소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합니까? 아니면 사용 목적 소유합니까? 당연히 사용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또 전제를 붙여봅시다. 전제 붙여서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팔까요? 그때는 판매 목적에 대한 이유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가 방금 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그러면요. 어떨까요? 사용 목적으로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앞에다가 아까처럼 전제를 붙였어요. 건설업체가 이렇게 전제 붙여지는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판매 목적인 부동산 이렇게 전제를 붙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업이죠. 아까 건설업체가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내용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소득세가 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판매 목적의 자산을 보고 저희들은 똑같은 뜻으로서 이렇게 나와도 사업입니다. 사업소득이고요. 그리고 또 상품을 보고 저희들은 포괄적 내용으로서 재고자산 그래요. 재고자산인 부동산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서 하나 구별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진 것은 아주 짧게 적어져 있으나 이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출제자마다 문장 표현은 다르겠으나 여기에서 포인트된 단어는 꼭 주는 겁니다. 그 포인트 단어가 뭘까요? 판매 목적. 이거예요. 이 단어들. 이 단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다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문장으로서 만든다면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두 줄, 심지어는 넉 줄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에 대해서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요 단어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보세요. 이 부동산은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물건은 양도소득세 물건에 넣지 않겠다. 이런 것을 요 단어로서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체 없는 거니까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 알려준 것이고요. 또 여기 무채상권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거기에서 대표적 내용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업관, 형체 없죠. 포함되지 않고요. 또 어업관에 대한 형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포함되지 않고요. 영업권에 대한 내용도 형체 없으니까 과세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주고 그리고 또 다시 가볼 때에 여기서 부동산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으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을 요 단어상으로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되겠죠.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주 간결한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내용이 7번인가 출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지문을 아주 길게 해가지고 이게 2번 출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채상권에 대한 내용이 5번인가 4번인가 출제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로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럼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는가를 볼 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상기하세요.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용익 물건이죠. 여기에서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자, 그리고 물건, 물됩니다. 그럼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거니까 여기 어때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상권 들어가겠죠. 지상권. 왜? 사용되니까. 또 전세권에 대한도 사용되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갖는 것으로서 전세권을 파는 경우가 뭐가 있겠는고 하면서 의문점 갖습니다. 있어요. 있는 게 적어졌겠죠. 없으면요? 안 적어요. 있으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 있겠는가라고 또 깊이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은 드려줄게요. 시간이 없으나마 설명은 드립니다. 자, 볼 때 아파트로 볼 때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를 봅시다. 등기를 보니까 등기부 을구, 을구가 바로 소유권 외죠. 소유권 외로 적는 것이 을구입니다. 여기에서 을구를 보니까 먼저 우선순위로서 있는 것이 전세권이 제일 먼저 적어졌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로서 A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위로 되어진 것들은 다 저당권으로 적어졌어요. 저당권 이렇게 적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저당권에 대한 채권 금액들을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내용은 10억이었다 합시다. 12억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세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4억이었다 합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서 A는 나가고요. 다른 사람인 B가 이 아파트에 꼭 들어오고 싶어 해요. 꼭 들어오고 싶어 함으로써 이 사람은 여기 A를 찾아가요. A를 찾아가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된 거 없애지 말고 말소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해요. 이걸요. 예민으로 놔두랍니다. 놔두게 해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대로 여기 A가 나가고 B가 들어온다면 이때 전세권이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여기는 없어지고요. B 명의로서 그 다음 순위, 여기 저당권의 끝순위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 됩니다. 이랬을 때에 그럴 리는 없겠으나 많이 잘못돼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경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매로 들어간다면 이 B는 돈 못 찾아요. 못 찾겠죠? 왜? 끝순위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A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A를 찾아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A를 찾아가죠. A를 찾아가가지고 A한테 요 소유자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너 이거 그대로 놔둬. 내가 돈 업선으로서 돈 더 줄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4억인데 내가 4억 2천 줄게. 그러면 둘이가 이면계약을 해요. 뒷면계약. 무슨 말 아시겠죠? 옵션 계약입니다. 옵션 계약 해주고 그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A는 어때요? 팔아요, 안 팔아요? 전세권 안 팔아요? 꽁돈 2천만 원 생기는데 안 팔아요? 안 팔겠다 생각하신 분 계시면은요, 저 친하지 맙시다. 절대 저는 수익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안 친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떡고물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팔겠죠? 팔아요. 팔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양도소득세가 합니다. 내용 아셨겠죠? 그러니까 미등기도 어때요? 과세 된다, 안 된다? 과세 된다. 비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과세 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
대한으로서 미등기도 과세된다. 비명의로는 등기 안 됐잖아요. 예? 찾는 것은 세무 공무원 찾아라 그러고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고 세무 공무원은요 역조사 들어갑니다. 역조사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전염병이 옮게 되면은 역조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넘어갑니다. 그 내용은 세무금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세권 들어간다는 거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지역권 봅니다. 지역권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여가 팔다잖아요. 여가 팔다에 대한 이유로서 이 앞에다가 지역권 넣을까요? 팔 수 없는 거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됩니다. 내용 아셨겠죠? 여기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임차권.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배워요.